엄청난 자산가였던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도 못 받은 딸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지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아버지의 비밀을 알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대지를 적셨다. 도시의 소음과 빛 공해에 익숙해져 있던 김민서에게 고향 청안군의 밤은 유독 짙고 무거웠다. 아버지 김강호 회장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유언장이 공개된 그날의 싸늘한 공기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폐부를 떠나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강남의 빌딩과 경기도 일대의 수백억대 토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은 모두 오빠 김진우와 언니 김진아에게 돌아갔다. 해외에서 촉망받는 건축가로 명성을 쌓아가던 민서에게 남겨진 것은 고향집 뒷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묻힌 묘역이 포함된 항명산의 지분 전부였다. 꼴랑 산 하나 던져주고 생색은. 그것도 선산이잖아. 팔지도 못하는 땅을. 형부의 비아냥거림과 올케에 동정하는 듯한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오빠 진우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민서야, 그래도 아버지가 널 생각해서 산책할 곳은 남겨주셨네. 서울 생활 답답하면 가끔 내려와서 바람이나 쐬요. 관리비는 우리가 내줄 테니. 그것은 배려가 아닌 조롱이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만 자신을 대했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유독 그녀를 닮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 속에서도 짧은 침묵을 지키곤 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이제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민서는 유언장 공개 이후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곧장 청안으로 내려왔다. 가족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배신감이나 서러움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이산의 산지기인 최 노인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아가씨,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혹여 아가씨가 이 산을 물려받거든 다른 건 다 잊고 묘비 뒤편을 꼭 살펴보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아주 힘주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유령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지금 민서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축축한 낙엽 냄새가 뒤섞인 항명산 중턱에 홀로 서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빗물에 젖어 검게 빛나는 거대한 오석 묘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근면성실로 일가를 이룬 자랑스러운 기업인 김강호 역이 잠들다. 전형적이고 무미건조한 묘비명. 아버지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단 하나도 담지 못한 문장이었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언제나 딱딱하게 굳은 표정, 칭찬보다는 질책이 앞섰던 목소리. 하지만 아주 어릴 적 이 산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던 그녀를 찾아내어 말없이 업어주던 그 거칠고 넓은 등은 아직도 생생했다. 아빠,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녀는 묘비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을 묘비 뒤편으로 향하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끼가 희미하게 끼어 있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평범한 돌의 뒷면일 뿐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손전등 각도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렸다. 거기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묘비의 가장 아랫단에 다른 필체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기계로 파낸 앞면의 정자체와는 달리 투박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손글씨였다. 흙과 이끼에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글씨 주변의 흙과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을 가까이 가져갔다. 뿌리 깊은 곳에 눈물 감추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샘을 내린다. 땅의 길이 아니라 물의 길을 따르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선문답 같기도 하고 어딘가 비장함이 서린 시구 같기도 했다. 눈물, 샘, 물의 길. 평생을 흙과 시멘트를 만지며 땅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에 바쳤던 아버지가 남긴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민서는 자리에 주저앉아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오빠와 언니는 수백억의 땅과 건물을 상속받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걸어 만들어낸 땅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에게 물의 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었다. 빗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학이 우는 소리를 닮았다 하여 학명산이라 불리는 이 산의 울음소리 같았다.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의지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과제이자 어쩌면 진정한 유산일지도 모른다. 가족들의 비웃음과 동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묘비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였다. 그래요, 아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빠가 말씀하신 그 물의 길을요. 이 쓸모없다고 모두가 비웃는 땅에서 아빠가 진짜로 제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건축가 김민서는 잠시 죽고 아버지의 딸 김민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밑 학명산의 젖은 대지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온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낡은 고향집 다락방을 뒤지고 있었다. 밤새 묘비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뿌리 깊은 곳에 눈물, 하늘이 내리는 샘, 물의 길.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었다. 모든 말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 다락방은 아버지의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수십 년 된 앨범들과 낡은 서적,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건축가였던 민서도 알아볼 수 있는 오래된 측량 장비와 지질 조사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건설 회사를 창업하기 전 아버지는 잠시 지질 조사 관련 일을 했다고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났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 민서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지도들과 메모가 가득한 수첩들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은 회사 창업 초기의 공사 현장 도면이나 자재 목록 같은 것들이었다. 실망하며 상자를 닫으려던 순간 가장 아래에 깔린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수첩을 펼치자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닌 섬세하고 부드러운 필체였다. 1985년 5월 12일. 학명산 답사. 김강호 씨와 함께. 김강호.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름이었다. 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수첩에는 학명산의 식생과 지질 구조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손으로 직접 그린 정밀한 약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페이지 곳곳에 아버지에 대한 짧은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말이 없지만 산을 오르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다. 바위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하다. 오늘 작은 계곡의 물맛이 유독 달다고 했더니 그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이라 그렇다고 무심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미소를 나는 보았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학명산은 품고 있다. 병든 학을 치유했다는 전설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닐 것이다. 땅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언젠가 이 눈물은 세상에 나와 많은 이를 위로할 것이다. 그 길을 아는 자는 오직 하늘의 뜻을 겸허히 기다리는 사람뿐이다. 뜨거운 눈물. 민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묘비명의 눈물과 샘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었다. 이 수첩을 쓴 사람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첩의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가 표지에 희미하게 남은 이름을 확인했다. 윤희수.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혹시 어머니가 알까 싶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이미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윤희수 누구일까? 민서는 수첩을 품에 안고 다락방을 내려왔다. 단서는 찾았지만 의문은 더 깊어졌다. 이 수첩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이 수첩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윤희수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그날 오후 민서는 수첩에 그려진 약도를 들고 다시 학명산으로 향했다. 어제의 비로 산길은 질척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약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다. 지금은 희미해진 옛 산길과 바위의 위치,
특정 나무 군락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약도는 산의 정상이나 알려진 등산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서쪽 비탈면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민서는 약도의 작은 샘이라고 표시된 곳에 도착했다.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버린 덩굴과 잡초로 뒤덮인 작은 바위 틈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결국 옛날 이야기일 뿐인가. 돌아서려던 순간 발밑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축축하고 질퍽한 흙의 감촉과는 다른 미세한 온기였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다. 분명했다. 주변의 차가운 흙과는 달리 이 바위틈 주변의 땅은 희미하게 따뜻했다. 온기. 땅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윤희수의 문장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민서는 믿을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온천? 이런 평범한 산골짜기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십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듯한 황량한 곳. 하지만 약도와 수첩의 기록, 묘비의 암시, 그리고 지금 발밑에서 느껴지는 이 미약한 온기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물의 길을 따르라. 민서는 중얼거렸다. 땅의 길을 따라 개발되고 포장된 등산로가 아닌 물이 흘렀을 법한 옛 계곡과 약도에 표시된 물의 길을 따라 이곳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이 길을 알고 있었고 윤희수라는 인물과 함께 이 비밀을 공유했던 것이다. 민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자신의 전공인 건축과는 다른 지질학과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 오빠와 언니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될 극비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대학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지질학 박사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아, 나 민서야. 너한테 아주 은밀하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의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바위 틈에 손을 얹은 채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 고향 산인데 지질 및 수맥 조사를 좀 해줬으면 해.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전화 한 통이 청안군 항명산의 운명을 그리고 김씨 일가의 운명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민서는 예감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새벽 안개가 자욱한 항명산에 두 인형이 나타났다. 김민서와 그녀의 친구인 지질학 박사 이정훈이었다. 정훈은 최첨단 휴대용 지표투과 레이더 GPR과 온도 측정기, 시추용 샘플 채취기까지 웬만한 연구소 장비를 옮겨온 듯한 모습이었다. 민서야, 진짜 여기 맞아?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야산인데. 이런 데서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 로또 1등에 2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 이정훈은 투덜거리면서도 전문가의 눈으로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처음 반응은 민서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온천이 나오는 지역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고 이곳 청안군은 그 어떤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곳이었다. 일단 내가 말한 그 지점부터 조사해줘. 그리고 이 약도에 표시된 몇 군데도. 민서는 윤희수의 수첩을 건넸다. 정우는 낡은 수첩과 손으로 그린 약도를 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김민서. 너 최고의 건축가라더니 어느새 고지도를 믿는 고고학자가 다 됐냐? 이건 거의 보물찾기 수준이잖아. 잔말 말고. 의뢰비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정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민서가 발견했던 바위틈 주변의 지표 온도를 측정했다. 짧은 탄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는 주변보다 확연히 높았다. 섭씨 18도.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 새벽 기온을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수치였다. 이상하네. 지열이 느껴지긴 해. 근데 이게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더 깊이 파봐야 알아. 표정이 사뭇 진지해진 정우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작동시켰다. 화면의 지층의 단면이 녹색과 푸른색의 파동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정우는 약도에 표시된 지점들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레이더 탐사를 계속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훈의 움직임이 한 지점에서 뚝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왜? 뭐가 보여? 민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지하 150m 아래 거대한 공동이 보여. 그리고 그 안은 액체로 가득 차 있어. 단순한 지하수층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 마치 호수 같아. 지하에 거대한 온수 호수가 있는 거야.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민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온천이 정말 있다는 거야?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게 아니야. 정훈은 장비의 분석 모드를 변경했다. 지층의 밀도와 성분을 분석하는 기능이었다. 잠시 후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여러 원소 기호들이 나타났다. 정훈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그는 경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서를 돌아보았다. 민서야, 너희 아버지는 대체 누구셨냐?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온천수 그냥 물이 아니야. 성분 분석 그래프를 봐. 게르마늄주의 함량이 믿을 수 없는 수치야. 일본의 유명한 게르마늄 온천보다 최소 5배는 높아. 이 정도면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 마시는 기적이라고 불릴 수준이야. 의료용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닐 거고. 게르마늄 온천.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발견이었다. 하지만 정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 깊은 안반층. 여기 밀도 좀 봐. 주변 암석이랑 완전히 달라. 이건 히토류 광맥이야. 그것도 아주 고순도의. 반도체나 첨단 신소재에 필수적인 스트론튬이랑 네오디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정훈은 거의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김민서, 너 지금 뭘 물려받은 건 줄 알아? 그냥 산이 아니야. 이건 수조 원짜리 노다지야.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야.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게르마늄 온천. 희귀 광물.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윤희수라는 인물과 함께 이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왜일까? 왜 이 엄청난 부를 눈앞에 두고도 평생 가난한 건설업자로 시작해 힘겹게 회사를 일구셨을까? 왜 오빠와 언니에게는 현실적인 부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모든 비밀이 담긴 가능성의 땅을 남겨주었을까? 뿌리 깊은 곳에 눈물 감추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샘을 내린다. 이제야 묘비명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왔다. 눈물은 온천수였고 샘은 그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돕는 자가 되기를, 즉 이 비밀의 가치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와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를 딸인 자신에게 넘겨주었다. 아버지. 민서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30년 넘는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거대한 계획 그 자체였다. 이제 어떡할 거야? 정훈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혼란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선 이 산 전체를 사들여야겠어. 지금 내 소유는 묘역을 포함한 일부뿐이니까. 오빠와 언니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내 힘으로 이 항명산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해. 땅이 눈을 떴다. 이제 그 땅의 비밀을 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김민서의 어깨 위에 놓였다. 거대한 부와 함께 찾아올 탐욕의 그림자를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이자 아버지 김강호가 남긴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정훈 박사가 서울로 돌아간 뒤 민서는 고향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 생전에 그 누구도 함부로 들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다. 지질조사 보고서가 담고 있는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이 거대한 비밀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는가? 서재는 김강호라는 남자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건설과 토목, 지질학 관련 전문 서적들이었다. 책장에는 닳고 다른 안전모와 때 묻은 작업복이 유물처럼 놓여 있었다.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남자의 흔적이었다. 민서는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철제 금고 앞에 섰다. 오빠 진우는 이 안에 비밀 비자금 장부라도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직감했다. 아버지가 진짜 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나 문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며칠간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금고를 열 때마다 보았던 미세한 습관. 다이얼을 돌리기 전 항상 특정 책을 꺼내 잠시 펼쳐보는 듯한 행동을 했었다. 민서는 책장으로 다가가 현대건축공학의 이해라는 두꺼운 책을 꺼내 들었다. 책은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지만 유독 특정 페이지가 살짝 접혀 있었다. 그 페이지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19, 85, 52. 민서는 숨을 삼켰다. 1985년 5월 12일. 유니수의 낡은 수첩이 시작된 바로 그 날짜였다. 이것이 금고의 비밀번호임을 확신한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도 금괴도 없었다. 그저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수십 권의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일기장들 밑에서 민서는 유니수의 수첩과 똑같은 재질의 가죽 표지로 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였다. 민서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가 그녀를 과거로 이끌었다. 1985년 5월 12일. 맑음. 청안군청의 의뢰로 항명산 지질 조사를 시작했다. 동행자인 윤희수 씨는 군청 소속의 향토사학자 겸 식물 연구가라고 했다. 그녀는 돌멩이보다 들꽃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였다. 산의 진짜 가치는 바위의 강도가 아니라 그 바위 틈을 뚫고 피어나는 생명의 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1985년 6월 2일. 비. 희수 씨와 함께 길을 잃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동굴. 그녀는 춥다며 몸을 떨면서도 동굴 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물맛이 유독 달고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저 빗물이 데워진 것이라 무심하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이 산의 물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일기는 계속되었다. 젊은 지질학도였던 아버지와 자연을 사랑했던 향토사학자 윤희수. 두 사람은 항명산의 곳곳을 함께 누비며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통해 땅의 언어를 배웠고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산의 뼈대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비밀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1985년 8월 15일. 구름 많음. 우리는 찾아냈다. 희수 씨가 늘 말하던 학의 눈물이 흐르는 곳.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줄기. 성분을 분석해보고 싶다는 내 말에 그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이건 병든 몸을 치유하는 약수이자 이 땅의 아픔이 낳은 눈물이라고. 그녀는 먼 미래를 보는 듯한 눈으로 말했다. 강호 씨, 이 샘은 언젠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샘은 길을 감추고 땅은 병들 거예요. 우리는 이 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해요. 민서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와 윤희수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동지이자 수호자였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일기장의 후반부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1986년 3월 1일. 눈. 서울에서 내려온 투기꾼들이 항명산 일대를 사들이고 있다. 그놈들은 이미 온천의 존재를 눈치챘다. 희수 씨 집안의 땅을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었다. 친일파의 후손인 그 투기꾼 놈이 1986년 4월 5일
폭우. 희수가 떠났다. 모든 것을 잊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녀의 가족도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다. 투기꾼들의 횡포를 피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힘없는 지질학도일 뿐이었다. 다짐했다. 반드시 힘을 기르겠다고. 내 사람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날 이후 아버지의 일기에서 윤희수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대신 악착같이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명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투기꾼들이 노리던 땅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사들였다. 오직 윤희수와의 약속, 때가 올 때까지 셈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위해서.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 민서가 태어난 해의 기록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1995년 10월 9일. 막내딸 민서가 태어났다. 갓난아기가 나를 보고 웃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희수와 겹쳐 보였다. 고집스러운 눈매와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묘한 미소가 그랬다. 이 아이라면 언젠가 내가 지켜온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부디 이 아이는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사람과 땅의 가치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더 엄하게 대할 것이다. 쉽게 얻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을 짓눌렀던 아버지의 무관심과 냉대가 실은 가장 깊고 절절한 사랑이었음을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인생을 건 약속이었고 첫사랑의 꿈이었으며 딸을 향한 가장 깊은 믿음이었다. 민서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윤희수의 시간이 그녀의 시간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이 유산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이 꿈꾸었던 방식으로 완성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은 민서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건축 프로젝트를 모두 정리하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해외 수상 경력으로 벌어들인 상금, 그동안 모아온 저축, 심지어 서울의 오피스텔까지 처분했다. 목표는 단 하나, 항명산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규모가 작지 않았다. 청안군 일대의 임야를 소유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산을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반겼지만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서울에 잘나가는 건축가 양반이 뭐 할 일 없어서 이 시골 땅을 다 사들인데. 소문은 꼬리를 물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오빠 김진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민석이의 상속 못 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나 보군. 지 돈으로 아버지 선산을 사겠다고. 그냥 두어.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지겠지. 하지만 민서가 오피스텔까지 팔아 땅 매입에 열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자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아무리 감상에 젖어도 김민서는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반드시 무언가 있다. 그 주 주말 예고도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청안의 낡은 고향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잔뜩 인상을 쓴 오빠 진우와 그의 아내 박서현이었다. 김민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진우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아내 박서연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집안을 훑어보며 빈정거렸다. 어머 아가씨, 아직도 이런 촌구석에 있었어요? 서울 오피스텔까지 팔았다면서. 설마 이 낡은 집 수리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민서는 차분하게 그들을 마주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오빠의 고함이나 올케의 비아냥에 상처받지 않았다. 내 돈으로 내 이름의 땅을 사겠다는데 오빠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 산은 우리 김씨 가문이 선산이야. 그걸 너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갑자기 왜? 그 쓸모없는 땅에 대체 뭐가 있다고 내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거냐고. 진우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민서가 무언가 엄청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가씨, 혹시 그 산에서 뭐 인삼이라도 발견했어요? 아니면 무슨 유물이라도 나왔나? 우리한테만 살짝 알려줘요. 가족끼리 좋은 건 나눠야지. 옳게 서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민서의 팔에 매달렸다. 민서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다. 망상이야. 그냥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 진우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넌 무언가 숨기고 있어. 당장 말해. 그 산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말할 수 없어. 민서의 단호한 대답에 진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차갑게 웃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래, 끝까지 입 다물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아버님의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걸겠어. 그리고 선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장남인 나에게 있다는 재산권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하지. 대한민국 법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한번 보자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진우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는 동생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순순히 털어놨으면 좋게 끝났을 것을. 변호사한테 연락해도. 곧 법원에서 보자고 동생. 진우와 그의 아내는 찬 바람을 일으키며 집을 나섰다. 민서는 홀로 남아 굳게 주먹을 쥐었다. 탐욕의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리고 윤희수가 걱정했던 탐욕스러운 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오빠였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전쟁이었다. 김진우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며칠 뒤 민서는 법원으로부터 두툼한 소장을 받았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과 재산권 확인 소송. 오빠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녀를 압박해왔다. 소장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아버지가 말년에 병세가 악화되어 판단력이 흐려졌으며 막내딸인 민서가 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언장 변경을 유도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진우의 공격은 법정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영향력을 이용해 청안군 전체에 민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돈 좀 벌었다고 내려와서 조상님들 묘가 있는 산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다더라. 무슨 리조트 같은 걸 지어서 동네 시끄럽게 만들 거래. 환경 다 망치는 거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서에게 땅을 팔았던 주민들조차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군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민서의 토지 형질 변경 문의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아 검토가 어렵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진우가 군청 고위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혼자 싸워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 대형 로펌 대신 젊고 패기 있는 소장파 변호사 강태욱을 찾아갔다. 강 변호사는 승소 확률이 낮아 보이는 사건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끌어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상대는 대한민국 1위 로펌입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이 났습니다. 우리에겐 저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민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일기장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아버지의 가장 사적이고 아픈 기록을 탐욕으로 가득한 법정의 증거로 내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에 빠져있던 민서에게 최 노인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가씨, 회장님이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제게 맡겨두신 겁니다. 아가씨가 정말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공증까지 받아놓은 유언의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한 자필 진술서였다. 나의 모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글을 남긴다. 항명산을 막내딸 김민서에게 상속하는 것은
그 아이가 돈의 가치보다 사람과 땅의 소중함을 아는 유일한 자식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른 자식들의 탐욕이 이 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윤희수라는 이름으로 된 오래된 토지 소유권 증서 사본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항명산의 핵심 구역인 샘이 있는 곳의 땅을 아버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였다.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권리를 위임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민서의 눈이 빛났다. 아버지의 진술서는 오빠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윤희수의 문서는 아버지가 수십 년 전부터 항명산에 대해 깊은 연고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다.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강태욱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다. 동시에 민서는 진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청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군청이나 군의원을 찾아가는 대신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녔다. 개발 계획 도면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차와 다과를 들고 갔다. 어르신, 제가 이 산에 뭘 지을지 아직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 무언가 하게 된다면 이 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분들께 가장 먼저 그 계획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산은 제 것이기 이전에 평생을 여기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것이니까요.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아주 느리게 퍼져나갔다.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진우의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묵묵히 동네 허드렛 일을 돕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민서의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법정에서의 싸움과 마을에서의 싸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민서는 이 지난한 싸움의 끝에서 아버지의 유산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얽힌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어야 함을 깨닫고 있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민서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원고석에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앉은 오빠 김진우와 올케 박서연이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면 피고석의 김민서는 젊은 강태욱 변호사와 단둘이 담담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청석의 수군거림이 민서에게는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재판이 시작되자 진우 측 변호인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민서를 몰아붙였다.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회장님께서 말년에 부쩍 옛날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하셨다는 증언을 받아냈다. 교묘하게 편집된 이 증언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였다. 변호인은 민서를 아버지의 병세를 이용해 유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막내딸로 몰아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버지를 여의 슬픔을 이용해 선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탐욕을 막아주십시오. 진우 측 변호인의 열변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진우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눈가를 닦는 신용까지 했다. 모든 것이 민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드디어 강태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원고 측은 고인이신 김강호 회장님께서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고 날이 나신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강 변호사는 진술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탐욕으로부터 산을 지키기 위해 땅의 가치를 아는 딸에게 상속한다는 아버지의 또렷하고 강한 의지가 담긴 문장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원고 측은 피고가 최근에 와서야 갑자기 산에 대한 욕심을 부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강호 회장님과 항명산의 인연은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 변호사는 두 번째 증거로 윤희수의 토지 양도 증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1986년 윤희수라는 분이 항명산의 핵심 부지를 김강호 회장님께 양도한 문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이 산의 가치를 알고 지켜오셨던 겁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유언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손에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실 시간입니다. 그는 민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썼던 일기를 천천히 힘주어 읽었다. 자신을 닮은 딸을 보며 첫사랑을 떠올리고 이 아이만은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라며 일부러 엄하게 키웠다는 절절한 고백. 법정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화려한 언변은 없었지만 서툰 글씨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은 그 어떤 증언보다 무거운 울림을 주었다. 강 변호사는 일기장을 덮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원고 김진우 씨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무엇을 지키고자 하셨는지, 그분의 진짜 꿈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유산은 빌딩과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정신 그 자체입니다. 피고 김민서는 그 유산을 상속받았을 뿐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길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 김강호 회장의 유언은 그의 명확한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진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의 변호사들이 그를 만류했다. 민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고독했던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만 같은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법정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최 노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가씨,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서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민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항명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청안천수원으로 정했다. 하늘이 내린 샘이 있는 청안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묘비명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오빠가 퍼뜨린 소문처럼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건축학적 지식과 철학을 쏟아부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힐링 리조트를 구상했다. 온천수가 솟아나는 핵심 구역은 엄격하게 보호하고 건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저층의 목조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상생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패소한 진우의 방해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는 이제 법이 아닌 행정 절차를 물고 늘어졌다. 환경단체의 익명으로 투서를 보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군청에 쉴 새 없이 민원을 넣어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혔다.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환경 영향평가를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환경훼손 최소화 판정을 받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어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한 최 노인과 마을 어르신들이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우리 강호 친구 딸이 하는 일이여. 저놈 진우 말은 믿을 것이 못 돼. 마침내 모든 허가를 받고 첫 삽을 뜨는 날이 왔다. 천수원의 중심이 될 온천원 보호시설과 본관 건물이 들어설 터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멈춰. 셔블에 뭐가 걸렸어? 거대한 굴착기가 땅을 파내려 가던 중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작업자들이 달려가 흙을 파내자 단단한 바위가 아닌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석축의 일부가 드러났다. 이게 뭐지? 이 산에 이런 게 있었나?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다. 민서는 곧바로 대학의 고고학 연구팀에 연락을 취했다. 며칠 뒤 현장에 도착한 고고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과 놀라움이 터져나왔다. 석축을 따라 땅을 파내려 가자 거대한 동굴의 입구가 나타났다.
동굴 내부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자연 동굴을 인공적으로 확장하여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들여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석조 욕조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온돌방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청자와 토기들은 고려시대 왕실이나 최고 위급 귀족들만 사용하던 최상급 유물들이었다. 이럴 수가, 이것은 고려시대 왕실의 비밀 요양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항명산에 병든 학을 치유한 샘물 전설이 그저 전설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왕들이나 귀족들이 은밀하게 찾아와 심신의 병을 치유하던 역사 속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발견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뉴스에서는 연일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항명산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다. 항명산의 가치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청안천수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조트 개발을 넘어 국가적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거국적인 사업으로 격상되었다. 민서는 망연자실했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발굴 현장 한가운데 서서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땅의 숨결을 느꼈다. 아버지와 윤희수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 이 땅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역사와 치유의 힘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산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오빠 김진우의 탐욕조차도 천년의 역사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고려 왕실 요양소의 발견으로 청안천수원은 착공 단계부터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문화재청의 지원 아래 발굴과 복원 작업이 리조트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서는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여 현대적인 편안함과 역사적 가치를 조화롭게 엮어냈다. 발굴된 동굴 요양소는 유리 터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했고,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힐링 공간이자 역사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몇 년 뒤 마침내 청안천수원이 문을 열었다. 개장식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게르마늄 온천의 효능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공간에 열광했다. 특히 민서가 아버지와 윤희수의 뜻을 기려 독립운동가 후손 무료 요양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언론과 국민들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청안천수원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고 해외에서도 치유와 명상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민서는 이제 존경받는 젊은 사업가이자 문화유산의 수호자로 불렸다.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오빠 김진우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소송 비용과 무리한 방해 공작으로 회사의 자금은 바닥났고 항명산의 역사적 가치가 드러나자 그에게 투자했던 이들마저 등을 돌렸다. 결국 그의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집과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아내와도 이혼하고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언니 김진아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사교계에서 외면당했다. 동생의 성공을 시기하며 퍼뜨렸던 악담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청안천수원의 한적한 찻집에서 창밖 풍경을 보고 있던 민서 앞에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나타났다. 언니 김진아였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그늘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민서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아는 차마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 그냥 여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와봤어. 정말 좋네. 내가 부럽다. 그 목소리에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주문해 언니의 앞에 놓아주었다. 언니도 많이 힘들었구나. 민서의 담담한 위로에 진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그동안의 잘못을 털어놓았다. 돈과 허영에 눈이 멀어 동생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것, 오빠의 탐욕에 동조했던 것,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민서는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사람들을 치유하듯 이 공간은 상처 입은 가족의 마음도 치유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괜찮아, 언니. 다 괜찮아.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 좀 추슬러. 며칠 뒤 민서는 언니에게 리조트 내 플라워샵의 관리를 맡겼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진아도 매일 아름다운 꽃들을 만지며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오빠 진우의 소식은 최 노인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그가 리조트 주변을 몇 번이나 맴돌다 갔다는 것이었다. 차마 동생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것이리라. 민서는 기다렸다. 진정한 화해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유의 샘은 가장 아픈 상처를 가진 그에게도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항명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청안 천수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과 역사의 성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언니 김진아는 플라워샵을 훌륭하게 운영하며 웃음을 되찾았고 그녀의 꽃꽂이는 천수원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치유를 선사했다. 오빠 김진우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민서는 그가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힘겹게 일으키고 있으리라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리조트의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누군가 폐장 시간이 한참 지난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CCTV 화면을 확인한 민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화면 속에는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묘비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오빠 김진우였다. 민서는 차를 몰아 곧장 묘역으로 향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오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수개월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예전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진우는 차마 동생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가봐. 너 보기 싫어서 온 거 아니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서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때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오빠의 야윈 어깨를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한테 용서받기 전에 나한테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서의 차가운 말에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의 음졸이듯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게 뭔지도 모르고 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민서야. 그의 무릎이 툭 하고 흙바닥에 꺾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가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민서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문장을 떠올렸다. 이 아이만은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를. 아버지는 돈의 무서움을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켰던 것이다. 어쩌면 오빠 역시 그 무게에 짓눌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민서는 한숨을 내쉬고는 오빠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일어나 오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이제라도 같이 찾아봐야지. 그녀는 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의 얼굴과 내밀어진 손을 번갈아 보다가 이내 아이처럼 눈물을 쏟으며 그 손을 잡았다. 남매는 그 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아주 길고 긴 침묵의 대화를 나눴다. 다음 날부터 김진우는 청안 천수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총지배인이나 임원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고려시대 요양소 유적지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말단 직원이 되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유적지를 쓸고 닦고 잡초를 뽑았다. 사람들은 그가 천수원의 대표인 김민서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손으로 땅의 가치를 직접 느끼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날 민서는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언니 진아와 오빠 진우가 함께 서 있었다. 진아의 손에는 그녀가 직접 키우고 가꾼 국화꽃이, 진우의 손에는 그가 유적지 주변에서 주워 모은 가장 예쁜 빛깔의 단풍잎이 들려 있었다. 세 남매는 말없이 묘비 앞에 꽃과 단풍잎을 내려놓았다. 묘비 뒤편의 문장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뿌리 깊은 곳에 눈물 감추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샘을 내린다. 땅의 길이 아니라 물의 길을 따르라. 눈물은 온천수이자 아버지의 기다림이었고 샘은 치유의 힘이자 새로운 기회였다. 물의 길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정화하여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화합의 길이었다. 민서는 천수원의 수익으로 학명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유니수의 뜻을 기려 식물학 및 지질학 분야의 비주류 학자들을 후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사업을 확장했다. 그리고 청안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오빠 진우는 재단의 실무를 맡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나갔다. 어느 맑은 날 민서는 천수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다. 온천에서는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고 박물관이 된 동굴 요양소에서는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있었다. 언니의 플라워샵은 향기로 가득했고 멀리 유적지를 돌보는 오빠의 성실한 뒷모습이 보였다. 버려졌던 땅, 쓸모없다 여겨졌던 묘지는 이제 사랑과 헌신, 치유와 화합의 성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과 사람, 그리고 역사였음을 민서는 깨달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아버지와 이름 모를 그의 첫사랑 유니수가 함께 미소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땅,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